한국과 일본이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 수십조 원이 걸린 한판 대결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머나먼 타고 캐나다의 잠수함 도입 사업을 두고 벌어진 한일전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렸는데요. 승패의 향방에 대해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가운데 캐나다 장군의 입에서 놀라운 이야기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캐나다 장군과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잠수함 사업의 결과는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하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00억 캐나다 달러, 한화로 약 60조 원. 캐나다 순찰 잠수함 프로젝트의 총 사업 규모로 예상되는 금액입니다. 최근 캐나다군은 노후화된 자국 잠수함을 대체하고 신형 잠수함 도입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구체적인 잠수함 도입 숫자는 확정되진 않았지만 업계의 소문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3,000톤 이상의 재래식 잠수함 12척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2022년 국방비가 264억 달러인 걸 감안한다면 캐나다 정부 입장에서도 엄청난 비용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캐나다에서 12척을 구입하는 게 확실하고 전체 사업 비용 중 3분의 1 정도가 잠수함 구입비로 사용되는 것을 감안하면 대략 한 척당 실제 구입 비용은 2조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조는 큰 금액이지만 최신형 잠수함을 구매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라는 사실입니다. 미국 버지니아급, 프랑스 시프란급과 같은 최신형 잠수함은 한 척당 최소 3조 원을 뛰어넘는 가격을 자랑하죠. 따라서 최신형 못지않게 성능이 뛰어나면서 2조 원 가격을 맞출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잠수함이 캐나다 입장에선 유일한 해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조건을 맞출 수 있는 곳이 한정적이라는 점인데요. 때문에 까다로운 조건들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한국이 최근 유력 협상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주요 언론인 더 허브는 한국이 최적의 구매 후보자라 밝혔고 캐나다 군 관계자들 역시 한국을 주시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을 정도입니다. 문제는 한국만 유력 후보로 꼽힌 건 아니라는 점인데요. 일본 역시 캐나다의 잠수함 사업 유력 후보자로 올라가 있습니다. 일본이 개발한 타이게이급 잠수함도 조건에 아슬아슬하게 맞출 수 있는 잠수함이라 자연스럽게 한일 잠수함이 후보에 올라간 것입니다. 졸지에 캐나다에서 한일전이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일본 입장에서도 이번 사업은 놓칠 수 없는 기회이기에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열을 올리며 유치에 힘을 쏟고 있죠. 과거 2016년 호주 차세대 잠수함 사업에서 프랑스에 밀려 한 차례 고비를 마신 일본은 그 후로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다가 이번 캐나다 사업에서 한국을 상대로 수주 경쟁에서 이기겠다고 진심을 보인 것인데요. 일본을 이긴 한국이 유럽은 물론이고 중동 국가에서도 K방산 수출로 막대한 이득을 보는 걸 질투하던 일본은 이번 타이게이급 잠수함 수출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를 마중물로 삼아 일본도 한국처럼 세계 방산 시장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본의 바람과는 달리 한국이 이번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라고 합니다. 최근 캐나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국으로 치우쳐진 캐나다 정부의 속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캐나다 왕립해군 사령관 앵거스 탑시 해군 중장은 캐나다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캐나다 해군의 현실과 캐나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잠수함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실마리를 밝혔습니다. 현재 캐나다는 1990년대 영국으로부터 수입한 빅토리아급 구형 잠수함 4척이 전부입니다. 탑시 중장은 작전 수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낡은 구형 잠수함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직접 잠수함을 개발해 전력으로 삼는 것이 최선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차선책으로 잠수함 구입이 최선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탑시 중장은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에서 잠수함을 구입하는 것이 캐나다 해군의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길이자 어쩌면 최선의 선택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해군 최고위 인사가 공식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명을 직접 드러낸 것입니다. 게다가 탑시 중장은 대한민국이 만든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 KSS-3가 캐나다 북극 지역을 왕복할 수 있는 스펙이며 몇 달 동안 바다에 머물 수 있어 전략적으로 유용하다며 한국 잠수함에 대한 호평을 늘어놓았는데요. 한국 잠수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모델명을 언급하며 스펙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했었던 반면 일본 타이게이급 잠수함에 대해선 명칭만 언급할 뿐 덧붙이는 말은 없었습니다. 캐나다 해군협회에서 발간하는 잡지도 한국 KSS-3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하며 캐나다에서는 한국 잠수함 수입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어느 정도 마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캐나다는 노골적으로 한국 잠수함을 언급하면서 일본 잠수함은 거론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일본 타이게이급 잠수함이 가진 치명적인 단점 때문입니다. 타이게이급 잠수함은 디젤 전기 추진 시스템을 기반으로 리튬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는 잠수함입니다. 리튬 배터리는 아주 효율적으로 충전이 가능하여 충전 속도 면에서 탁월한 성능을 보여주어 잠항 시간을 대폭 늘리는 게 가능한데요. 문제는 일본이 리튬 배터리만을 믿고 잠항 시간을 늘려주는 AIP를 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KSS3는 디젤 전기 추진에 더해 연료 전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ARP 역시 빼놓지 않고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KSS3는 연료 전지와 ARP를 동시에 갖추고 있기에 타이게이함 잠수함에 비해 더 오랜 시간 잠항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KSS3 잠수함의 가장 강력한 장점은 바로 무장 능력인데요. KSS3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최대 10발까지 발사할 수 있고 탄도미사일 대신 토마호크 등 여러 종류의 미사일 수직 발사관을 장착할 수 있어 재래식 잠수함 중 가장 압도적인 화력을 갖추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국 방위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무장을 요구하는 나토의 압력에 캐나다는 잠수함의 화력을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화력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한국 잠수함은 캐나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한국이 일본보다 유리한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은 바로 해외 수출 경험입니다. 단연간의 해외 수출 경험과 증명된 성과로 세계에서 한국 잠수함은 명품 무기로 그 성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수출 기록이 없는 일본의 잠수함을 채택하는 것은 캐나다 입장에서는 큰 모험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죠. 60조 원에 달하는 큰 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오로지 일본 국내에서만 사용되어 왔던 타이게이급 잠수함을 캐나다 주력 잠수함으로 채용하는 것은 다소 무모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눈길은 검증이 완료된 명품 잠수함 KSS3로 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한국에게 유리한 점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잠수함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캐나다 국방참모총장 웨인 에어 장군의 존재 역시 한국의 든든한 이점이라 할 수 있는데요. 과거 유엔 군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임명돼 한국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웨인 에어 참모총장은 한미동맹 친선협회로부터 예영수라는 한국 이름을 선물 받기도 했으며 명예평택 시민의 자리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한국 사정에 정통한 친한파 장군이라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웨인 에어 장군이 국방참모총장으로서 캐나다군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상황에서 잘 모르는 일본 타이게이급 잠수함보다 잘 알고 믿을 수 있는 한국 잠수함을 선택할 확률이 높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을 주요 파트너로 삼고 협력을 강화하려는 현 캐나다 정부의 정책 역시 한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한국은 지난 4월 양국 간 비밀정보 보호협정을 체결하고 정보보호협정을 통해 양국 간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보호협정은 매우 의미심장한 시기에 이뤄진 계약으로 보호협정 체결 덕분에 민간 계약자도 정보교환 대상에 포함된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민간 계약자는 방산업체를 의미합니다. 캐나다의 경우 군사정보는 국방부가 담당하고 방산정보는 조달부가 관리해 방산협력을 위해선 비밀보호협정이 반드시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중 대결이 점점 치열하게 전개되고 러시아를 상대로 미국 한국의 협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캐나다와의 이번 비밀보호협정이 체결된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단 한 가지. 한국에서 수입하는 방산 무기를 법적 문제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사전 밑작업을 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작년 12월 캐나다 국방부에서 K9 자주포 긴급 수입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방산업계 관계자와 논의를 나누었다는 소식도 들린 만큼 비단 잠수함만이 아니라 폭넓은 방산 무기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상할 정도로 적극적인 캐나다의 한국 사랑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캐나다는 과거 한국 전쟁 당시 캐나다가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참전했었던 것을 캐나다 전체 역사를 돌아봐도 매우 중요했던 사건이라고 언급했었습니다. 캐나다 국방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한국 전쟁은 캐나다의 자랑스러운 군사 역사의 중요한 일부분이며 결코 잊지 않는다는 발언과 함께 캐나다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정표이며 한국만큼 캐나다도 매년 이를 기념하고 있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캐나다는 작년 히토류 핵심 광물 공급망에 대해 양국 간 협력을 강조하며 한국-캐나다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는데요. 첨단 산업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광물인 히토류 개발과 관련 캐나다가 보유한 리튬 및 코발트 같은 광물을 한국에게 선뜻 제공하겠다고 한 것이죠. 중국 의존도가 높은 히토류 수입처가 늘어났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을 배신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광물을 공급할 수 있는 우방이 생겼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양해각서 체결이었습니다. 한국의 전기차 기술과 광물 재련 기술을 필요로 한 캐나다의 제안은 한국 입장에서도 마다할 이유가 없는 상황. 공급처 확보를 위해 세계 곳곳을 뛰어다니는 한국 기업 입장에서 캐나다의 제안은 가뭄의 단비 같은 일이었습니다. 경제는 물론이고 군사 및 정치적 협력에 이르기까지 한국과 캐나다의 사이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워지는 가운데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한국이 또 한 번 K방산의 신화를 이어가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